3.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여자는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여자가 벌써 가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여자가 아직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보니 언짢았다. 그는 아침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계속 잘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자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방해가 되었다. 그는 여자를 빨리 떨쳐버리기로 작정했다. 여자가 돈을 기다리고 있다면 문제는 아주 간단했다. 그보다 더 간단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일어난 지 오래됐어요? 여자는 깜짝 놀라 뒤로 돌아다 보았다. 더 잘 수가 없었어요. 저 때문에 깼다면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깬 건 아니요. 여자가 일었었다. 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계속 앉아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기다려요. 금방 준비할게요. 아침을 들고 가요. 이 호텔 커피는 유명해요. 그 정도 시간 여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일어나서 벨을 울렸다. 그리고는 욕실로 들어갔다. 여자가 욕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용한 수건들까지 포함해 모든 게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이를 닫고 있자니 여자 종업원이 아침을 가지고 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서둘렀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가 욕실에서 나오며 물었다. 왜요? 여자애가 당신을 보아서 말이요?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요. 그 애도 놀라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자는 접시를 쳐다보았다. 라비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식사는 2인분이었다. 물론 그랬을 거요. 우린 지금 파리에 있으니까. 자, 커피를 드세요. 머리가 아픈가요? 아니요. 다행이네. 난 머리가 좀 아파요. 하지만 1시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거요. 자, 브리오슈를 하나 먹어요. 전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아니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한번 먹도록 해봐요. 여자가 브리오슈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놓았다. 정말 못 먹겠어요. 그럼 커피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도록 해요. 병사들의 아침 식사니까. 네. 라비크는 먹기 시작했다. 아직도 배가 안 고파요? 라비크가 잠시 후에 물었다. 네. 여자는 담배를 비벼 껐다. 저는 하고 말하다가 여자는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인데요? 라비크는 무심하게 물었다. 이제 가야겠어요. 길은 알아요? 여긴 와그람 거리 근처인데. 몰라요. 어디서 묵고 있지요? 베르당 호텔이요. 여기서 몇 분 안 걸려요. 밖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어차피 문지기를 통과하려면 내가 데리고 나가야 하니까요. 그래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자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돈 이야기구나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언제나처럼 돈이지. 곤란한 처지라면 도와주는 건 쉬운 일이요.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만둬요. 무슨 의미죠? 여자가 쌀쌀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요. 라비크는 지갑을 다시 집어넣었다. 실례했어요? 여자가 일었었다. 선생님은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어젯밤엔 혼자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라비크는 어제 일을 떠올렸다. 여자가 자기에게 어떤 요구라도 했다면 그는 가소롭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맙다고 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리고 그게 훨씬 어색했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그러고는 여전히 망설이면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이 여자는 왜 안 나가는 거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젠 알겠지요? 하고 그는 나오는 대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고 여자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전 여전히 모르겠어요. 무언가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도망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만하면 됐어요. 라비크는 외투를 꺼내들었다. 내가 아래까지 바래다 줄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여자는 망설이면서 무언가 할 말을 찾았다. 당신이라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할지. 만일? 하고 라비크는 잠시 사이를 두고 말했다. 만일 사람이 죽었으면 하고 여자는 느닷없이 내뱉으며 주저앉았다. 여자는 울었다. 흐느끼지 않고 울었다. 그의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라비크는 여자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 누가 죽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에 여자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죽였나요? 여자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지요? 당신이 사람을 죽였나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묻는 마당에 내게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 할 게 아니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하고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갑작스럽게. 여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사람 환자였어? 네. 의사한텐 보였던 거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은 병원엔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제 의사가 왔었군요? 아니요, 사흘 전에요. 그 사람은 의사한테 욕을 퍼붓고는 다시는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후에 다른 의사한테는 보이지 않았나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 온 지 석 주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 의사는 웨이트가 주선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혼자서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팠던가요? 몰라요. 의사는 폐렴이라고 그랬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의사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의사는 전부 사기꾼이라면서요? 어제는 차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왜 병원으로 안 데리고 갔나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없는 사이에 내가 자기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 아직도 호텔에 있단 말이요? 네. 호텔 주인한테는 사실을 말했나요? 아니요. 그 사람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게 아주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눈이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뛰쳐나왔던 거예요. 라비크는 어젯밤 일을 돌이켜보았다. 순간 낭패감이 들었다. 하지만 일은 벌어지고 말지 않았는가? 이젠 아무래도 좋았다. 그에게도 그 여자에게도 특히 이 여자에겐 더욱더 그랬다. 어젯밤 일은 그 여자에게는 아무래도 좋았다. 단 하나 중요한 것은 여자가 그 일을 극복하는 것이다. 인생이란 감정적인 그 무엇이 이상의 것이었다. 라비크는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밤 장녀촌에서 지냈던 것이다. 장녀들이 그를 구원해 주었다. 목사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알 수 있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이다.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책임 같은 건 없을 수 없다. 그는 자기 외투를 집어들었다. 갑시다. 내가 함께 갈게요. 그 사람 당신 남편이요? 아니요. 하고 여자가 대답했다. 베르당 호텔의 주인은 뚱보였다. 머리엔 머리카락 한 올 없었지만 콧수염은 검게 물들였고 눈썹은 시커멓고 촘촘했다. 그는 로비에 서 있었고 그 뒤론 보이와 하녀 그리고 가슴이 납작한 회계원이 있었다. 그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여자가 들어서는 것을 보곤 발을 마구 구르며 덤벼들 기세였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살찌고 자그마한 손을 휘둘렀으며 분노를 못 이겨 욕설을 퍼부었다. 라비크가 보기엔 그런대로 안심이 될 정도의 분노였다. 그가 경찰이니 외국인이 혐의니 감옥이니 하고 떠들어대자 라비크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 프로방스 태생이요? 하고 라비크가 차분하게 물었다. 주인은 주춤했다. 아니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요? 하고 그는 당황하여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라비크는 대꾸했다. 그저 당신 말을 중단하려고 그랬어. 그럴 땐 생뚱맞은 질문이 최고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1시간도 더 떠들었을 테니. 이봐요. 당신 대체 누구요? 무슨 일로 온 거요? 이제야 말 같은 말을 하시네. 주인은 정신을 가다듬었다. 선생은 누구신가요? 그는 한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력한 사람에겐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의사요. 주인으로서는 이제 그리킬 게 없었다. 의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는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다. 필요한 건 경찰이란 말이야. 그는 라비크와 여자를 노려보았다. 그들이 두려워하든가 항의하든가 간청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왜 아직 오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벌써 몇 시간 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나요? 주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점점 더 화가 치밀어 라비크를 노려보기만 했다. 내가 까닭을 말씀드리리다. 라비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은 손님들을 생각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손님들이 떠나버릴 테니
하지만 경찰은 와야 해요. 그게 법이니까. 이 문제를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는 건 물론 당신한테 달렸어. 그건 당신의 걱정거리도 아니지요. 당신이 진짜로 겁을 먹은 건 모든 걸 당신한테 떠맡기고 도망친 게 아닌가 하는 거였어.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어. 방값 때문에도 걱정했겠지만 계산은 할 겁니다. 우선 죽은 사람이나 봅시다. 그러고 나서 다른 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소. 라비 그는 주인 곁을 지나갔다. 몇 호실이지요? 하고 그는 여자에게 물었다. 14호. 같이 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는 게 나을 텐데. 아니에요. 여기 있기 싫어요. 좋아요. 편하실 대로. 천장이 낮은 거리 쪽 방이었다. 문 앞엔 한의와 보이들 몇몇이 서 있었다. 라비크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방엔 침대 2개가 있었고 벽 쪽 침대에 사내의 시체가 누워 있었다. 붉은색 비단 파자마를 입은 검은 곱슬머리 사내는 밀랍 인형처럼 누렇게 굳은 채 누워 있었다. 두 손은 한데 모으고 있었다. 사내 곁 자그마한 탁자에는 얼굴에 립스틱을 바른 자그마하고 값싼 목재 성모상이 놓여 있었다. 라비크가 집 올려서 보니 성모상 등에 메이드인 독일이 새겨져 있었다. 라비크는 죽은 사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에 루즈의 흔적은 없었다. 그런 남자로 보이지도 않았다. 눈은 반쯤 뜨고 있었다. 한쪽 눈보다 다른 쪽 눈이 조금 더 열려 있었다. 그것이 영원한 근태 속에서 굳어버린 듯 무관심하게 그지없는 표정을 시체에 부여하고 있었다. 라비크는 시체 위로 몸을 숙였다. 침대 곁 탁자에 놓인 병들을 조사해 보았고 시체도 살펴보았다. 폭력의 흔적은 없었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여기 왔던 의사 이름이 뭐였죠? 그가 여자에게 물었다. 이름을 모르나요? 몰라요. 그는 여자를 쳐다보았다. 여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기 앉아 있었어요. 저기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사를 데려온 보이는 여기 있나요? 그는 문간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얼굴들을 쳐다보았다. 모두의 얼굴에 공포와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2층은 프랑스화가 맡고 있는데요. 빗자루를 창처럼 손에 쥔 청소부 여자가 말했다. 프랑스화는 어디 있죠? 보이 하나가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들어왔다. 여기 왔던 의사 이름이 뭐지? 보네, 샤를 보네입니다.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아나? 보이는 전화번호를 뒤지게 찾았다. 파시 2743번입니다. 됐어. 라비크는 사람들 사이에서 호텔 주인이 불쑥 얼굴을 내미는 것을 보았다. 이제 문을 닫는 게 어때요? 길 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끌어들일 작정이요? 천만에 모두들 나가. 모두 나가란 말이야. 자네들 무엇 때문에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나? 내가 주는 월급을 거저먹을 셈인가? 주인은 종업원들을 몰아내고 문을 닫았다. 라비크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배부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고 나서 파시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보네는 자기 진찰실에 있었다. 의사는 여자가 했던 말을 다시 했다. 그 남자가 죽었어요.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잠깐 오셔서 사망 진단서를 써주시죠. 그 사람은 나를 내쫓았어요. 아주 모욕적으로 말이요. 그 친구는 이제 선생을 모욕할 처지도 못 됩니다. 그 사람은 진료비도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를 욕심 많은 돌팔이라고 불렀단 말이요. 계산을 해드린다면 오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겠어요. 선생께서 직접 오시는 편이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기는 글렀어요. 좋아요. 하고 보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하지만 돈을 받기 전엔 사인을 하지 않겠어요? 300프랑이요. 좋습니다. 300프랑을 드리죠. 라비크는 수화기를 놓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해서 미안해요. 그가 여자에게 말했다.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린 그 사람이 꼭 필요해요. 여자는 어느새 지폐를 몇 장 꺼내들었다. 괜찮아요. 하고 그녀가 대꾸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니까요. 여기 돈이 있어요. 좀 기다립시다. 그 사람이 곧 올 거요. 그 사람한테 주면 돼요. 선생님이 사망 진단서를 쓰면 안 되나요? 하고 여자가 물었다. 안 돼요.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이 일은 프랑스 의사가 아니면 안 돼요. 치료해준 담당 의사가 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보은혜가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다만 한 사람이 방을 나간 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소음도 육중한 공기의 벽에 부딪혀 튕겨 나가기라도 한 듯 아주 가늘게 들려왔다. 한동안 여기저기로 떠돌다가 이제 비로소 죽은 자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죽은 자의 막강한 침묵이 싸구려 공간을 가득 채웠다. 번쩍이는 붉은 파자마를 입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죽은 어릿광대가 주위를 지배하듯 그자는 주위를 압도했다. 이젠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법이고 움직이는 것은 힘과 우아함과 우스꽝스러움을 동시에 가진다. 하지만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없고 썩어가기만 할 뿐인 존재의 저 낯선 위험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완성된 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일 뿐이다. 인간은 죽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이 사람과 결혼한 사이는 아니죠? 라비크가 물었다. 아니요. 그런데 왜요? 법 때문이요. 유산 문제 말이죠. 경찰이 당신 것과 저 사람 것을 구별해 서류를 작성할 거요. 당신 건 잘 챙기도록 하세요. 저 친구 건 경찰이 가져갈 테니. 저 사람 친척이 나타나면 줄이고 말이죠. 저 사람한테 친척은 있나요? 프랑스에는 없어요. 당신은 저 사람하고 살았지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래됐나요? 2년 동안이요. 라비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방은 없어요? 있어요. 여기 놓아두었는데 저기 벽 쪽에요. 어제 저녁까지. 알겠소. 주인 짓이요. 라비크는 문을 열었다. 그러자 빗자루를 든 청소부 할머니가 후다닥 뒤로 물러섰다. 할머니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나이치고는 호기심이 너무 많군요. 주인을 불러주시오. 청소부는 무언가 항의하려 했다. 잘못했어요 하고 라비크는 말을 가로막았다. 할머니 나이쯤 되면 호기심밖에 없는 건 당연한데 어쨌든 주인을 불러주세요. 노파는 무언가 중얼거렸고 빗자루를 앞으로 내밀고는 가버렸다. 안 됐지만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할 수 없어. 좀 야박하게 보일 테지만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게 나아요. 당신이 지금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편이 더 수월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라비크는 여자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이해한다고요? 네. 호텔 주인이 계산서를 들고 들어왔다. 노크도 하지 않았다. 가방은 어째서? 하고 라비크가 물었다. 계산부터 해주시오. 여기 우선 계산을 하시오. 가방부터 내놓으시오. 계산하지 않겠다고 한 적 없어. 방은 아직도 빌리고 있는 거니 다음번에는 들어올 때 노크를 하란 말입니다. 계산서를 이리 주고 가방을 가져오시오. 주인은 성난 얼굴로 노려보았다. 돈은 치른다 말입니다. 라비크는 다시 한번 말했다. 주인은 물러났다.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다. 가방 속에 돈이 있었나요? 라비크가 여자에게 물었다. 제 생각엔 아닐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양복에? 아니면 돈이 없나? 돈은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지갑은 어디 있지요? 밑에. 하고 여자는 망설이며 말했다. 베개 밑에 넣어두곤 했어요. 라비크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죽은 자의 머리가 얹힌 베개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그 아래에서 검은색 가죽 지갑을 꺼냈고 그것을 여자에게 주었다. 돈과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모두 꺼내요. 감상해질 여유가 없어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그 밖에 어디에 소용이 있겠소? 경찰서에서 곰팡이가 썰게 내버려 둘 작정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물차 운전사가 거리에서 말두필이 끄는 채소 마차의 마부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운전사는 강력한 모터의 위세를 등에 업은 채 마부에게 욕을 해댔다. 라비크가 돌아다 보았다. 끝났어요? 네. 지갑을 돌아주시오. 그는 지갑을 베개 밑에 밀어 넣었다. 지갑은 이전보다 얇게 느껴졌다. 꺼낸 것들을 당신 핸드백에 넣어요. 여자는 시키는 대로 따랐다. 라비크는 계산서를 집어들고는 세밀하게 훑어보았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계산한 적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두 주치 계산서입니다. 계산은 라비크는 잠시 망설였다. 죽은 사내를 라진스키시라고 부르려니 기분이 이상했다. 계산은 언제나 정확하게 치렀나요? 네, 항상 그랬어요. 그 사람은 말하곤 했어요. 자기 같은 형편이면 기왕 지불할 거 날짜에 맞추어 지불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주인이 나쁜 놈이군. 마지막으로 치른 계산서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 안 가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라비크는 미소를 억누를 수 없었다.
사환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고 그 뒤로 주인이 따라 들어왔다. 이게 전부요? 라비크가 여자에게 물었다. 네, 물론 이게 전부요. 주인이 투덜거렸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라비크는 작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이 가방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없어요? 그럼 열쇠를 어디에 두었을까? 옷장에. 양복 호주머니예요? 라비크는 옷장을 열었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다. 어떻게 된 거요? 그가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은 사환 쪽을 돌아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된 거야? 양복은 밖에 있어요. 사환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무엇 때문에? 소리질도 하고 깨끗이 하려고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라비크가 말했다. 얼른 가져와 이 도둑놈의 새끼. 주인이 소리를 질렀다. 사환은 이상하다는 듯이 눈을 끔뻑이더니 나가서는 곧 양복을 가지고 돌아왔다. 라비크는 상의를 틀고 나서 바지도 틀었다. 바지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라비크는 잠시 망설였다. 죽은 사내의 바지를 뒤지자니 기분이 묘했다. 양복도 주인과 함께 죽어버린 것 같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상하기도 했다. 양복은 양복일 뿐인데. 그는 열쇠를 끄집어내어 가방을 열었다. 위쪽에 천막포로 덮개를 만든 서류철이 있었다. 이거 맞아요? 그가 여자에게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비크는 계산서를 금방 찾아냈다. 방값은 이미 치러져 있었다. 그는 영수증을 주인에게 내밀며 말했다. 한 주치를 더 계산하셨군 그래? 그래서? 하고 주인이 오히려 팔쩍 뛰며 말했다. 그럼 이 짜증나는 일은 어쩌란 말인가? 이 야비한 일은? 이 야단법석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속이 뒤집힌다 말이다. 이것도 계산에 넣어야지 안 그래? 손님들이 나가버릴지도 몰라. 당신 말대로 손해가 그것뿐인가? 이 침대는 어쩌라고? 이 방도 황으로 소독해야지. 더러워진 시트는? 시트는 이미 계산에 들어있군. 25프랑짜리 저녁 식사도 어제 저녁 죽은 사람이 먹은 걸로 되어 있고 당신 어제 저녁 여기서 식사했어요? 그가 여자에게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냥 지불하면 안 될까요? 전 빨리 끝내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다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그게 무슨 기분인지 이해가 간다. 그러고 난 후 정적과 죽은인가? 침묵이라는 결정타. 역겹긴 하지만 그러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그는 탁자에서 연필을 집어들고 계산을 했다. 그리고 계산 결과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됐소? 주인은 마지막 숫자를 슬쩍 살피고는 말했다. 나를 정신 나간 놈으로 보시오? 됐냐고요? 하고 라비크는 다시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왜 이 일에 끼어드는 거지? 우리 형제지간이요. 라비크가 말했다. 이제 알아듣겠소? 서비스 요금과 세금으로 10% 가산입니다. 안 그러면 못 봤소? 좋소. 라비크는 가산을 했다. 그럼 292프랑을 지불하세요. 하고 그가 여자에게 말했다. 여자는 핸드백에서 지폐 300프랑을 끄집어내어 주인에게 주었고 주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돌아 나가려 했다. 6시까지 방을 비워주시오. 그 시각이 지나면 하루치로 계산하겠소? 그 스름돈 8프랑은 돌려주셔야지.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그럼 사환한테는? 그건 우리가 직접 주지. 팁도 물론. 주인은 마뜩찮은 태도로 8프랑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외국 놈들 정말 치사하군 하고 중얼거리며 방에서 나갔다. 프랑스 호텔 업자들 중에는 외국인 덕에 먹고 살면서도 외국인을 미워하는 걸 자랑으로 아는 놈들이 많지. 라비크는 사환이 팁을 바라는 얼굴로 문간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 여기. 사환은 먼저 지폐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고맙습니다, 손님 하고 말하며 나가버렸다. 이제 문제는 경찰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라비크는 그렇게 말하며 여자를 쳐다보았다. 여자는 나직하게 다가오는 저녁노를 맞으며 구석의 가방들 사이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람은 죽으면 대접을 잘 받지요. 살아있을 땐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지만 그는 다시 여자를 쳐다보았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래요? 아래층에는 사무실 같은 거라도 있을 텐데. 여자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나도 같이 가겠어. 내 친구 하나가 와서 경찰 일은 처리해 줄 거요. 배부 박사라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기다립시다. 싫어요. 전 여기 있고 싶어요. 할 일도 없는데 왜 여기 있으려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이제 여기 오래 있지 못하잖아요. 저는
저 사람은 저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하지 못했어요. 전 자주 집을 비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만이라도 여기 있고 싶어요. 여자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이 조용히 말했다. 그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알아줄 리는 없어요. 라비크가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좋아요. 그럼 여기서 뭘 마시기나 합시다. 당신한텐 그게 필요해요? 라비크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벨을 눌렀다. 웨이트가 의외로 빨리 나타났다. 큰 잔으로 코냑 2잔 갖다 주게. 여기로요? 그래, 여기 아니면 어디겠나? 알겠습니다, 손님. 웨이트는 잔 2개와 구르보아제 1병을 가져왔다. 그리고 어둑어둑한 가운데 침대가 하얗게 보이는 구석을 힐끔 쳐다보았다. 불을 켤까요? 하고 그가 물었다. 됐네. 병은 여기 놓아두게. 웨이트는 쟁반을 탁자 위에 놓고 침대 쪽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얼른 방을 빠져나갔다. 라비크는 병을 들어 잔 2개에 가득 부었다. 이걸 마셔요.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겁니다. 그는 여자가 싫다고 하면 강요해서라도 마시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여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잔을 쭉 비웠다. 당신 거 말고 다른 가방엔 중요한 게 없나요? 없어요. 갖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당신에게 필요한 거 말이요? 한번 뒤져보지 않겠소? 아니요. 안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저 작은 가방 안에도? 그럴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라비크는 가방을 집어 창가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열어보았다. 병 몇 개, 속옷 몇 벌, 노트 몇 권, 수채화 박스 하나, 화필 몇 개, 책 1권, 그리고 천막포로 덮개를 만든 서류철 옆 주머니엔 지폐 2장이 얇은 비단 종이로 감싸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전등에 비추어 보았다. $100군? 하고 그가 말했다. 넣어두시오. 이걸로 한동안 살 수 있을 거요. 이 가방을 당신 가방과 같이 놓아둡시다. 이젠 당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고마워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당신은 이런 짓거리들이 역겹겠지만 이렇게 해야 해요. 당신에겐 중요한 일이요. 이렇게 해야만 한동안 여유가 생길 테니 말이요. 역겹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저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라비크는 다시 잔들을 가득 채웠다. 한 잔 더 하시오. 여자는 잔을 천천히 비웠다. 기분이 좀 나아요? 하고 그가 물었다. 여자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여자는 어둑어둑한 황혼 속에 앉아 있었다. 가끔은 네온사인의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과 손을 스쳐 지나갔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저 사람이 여기 있는 동안은요? 구급차 인부 둘이 담요를 뒤로 젖히고 들것을 침대 옆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고 나서 시체를 옮겨 실었다. 그들은 신속하고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라비크는 여자가 혹시 기절할까봐 그녀 바로 곁에 서 있었다. 인부들이 시체를 덮기 전에 그는 허리를 굽혀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조그마한 목재 성모상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건 당신 것 같은데 가질래요? 필요 없어요. 그는 여자에게 성모상을 주었고 여자는 받지 않았다. 그는 작은 가방을 열고 성모상을 거기에 넣었다. 구급차 인부들이 천으로 시체를 덮었다. 그러고는 시체를 들어 올렸다. 문은 비좁았고 밖의 복도도 넓지 않았다. 그들은 지나가려고 애를 썼으나 불가능했다. 들것이 벽에 부딪혔다. 시체를 내려서 들어야겠는데요? 나이가 더 많은 인부가 말했다. 이대로는 모퉁이를 돌 수가 없어요. 그는 라비크를 쳐다보았다. 라비크는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래층에서 기다립시다. 여자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좋아요. 하고 그가 인부들에게 말했다. 편한 대로 하시오. 두 사람은 시체의 발과 어깨 부분을 맞잡고 들어올려 마룻바닥에 놓았다. 라비크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다. 그는 여자를 쳐다보았다.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인부들은 들것을 밖으로 들고 나갔다. 그러고 나서 어둑어둑한 가운데 다시 돌아와 흐릿하게 불을 밝힌 복도로 시체를 들고 날랐다. 라비크는 그들 뒤를 따라갔다. 인부들은 시체를 높다랗게 쳐들고 청계를 내려가야 했다. 시체 무게 때문에 인부들의 얼굴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고 붉어졌으며 땀에 젖어 축축해졌다. 죽은 자는 인부들의 머리 위에서 흔들거렸다. 라비크는 그들이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 되돌아왔다. 여자는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길에는 구급차가 서 있었다. 인부들은 빵 굽는 사람이 오븐에 빵 반죽을 넣듯이 들것을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자기들 자리로 올라갔다. 엔진은 땅 밑에서 누군가가 울부짖듯 소리를 질렀고 구급차는 획 커브를 돌리며 모퉁이로 사라졌다. 여자가 몸을 돌렸다. 아까 같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소. 라비크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끝까지 봐야 하는 거요? 그럴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먼저 떠날 수는 없었어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알 것 같네요. 자, 이리 와요. 한 잔 더 합시다. 괜찮아요. 경찰과 구급차가 왔을 때 베브가 전등을 켜 놓았었다. 시체가 나가버리자 공간은 더 넓어진 것 같았다. 더 커지고 이상할 정도로 죽어 있었다. 시체만 사라지고 죽음은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다. 이 호텔에 그대로 묵을래요? 그러고 싶진 않겠지만 싫어요. 파리에 아는 사람은 없는 거요? 없어요. 한 사람도. 가고 싶은 호텔이 있어요? 아니요. 근처에 이곳과 비슷한 작은 호텔이 하나 있어요. 깨끗하고 단정한 곳이요. 거기 가면 당신 방 하나쯤은 구할 수 있을 건데 미랑 호텔이라고? 그 호텔로 가면 안 될까요? 저기 선생님이 계시는 호텔에요? 앙테르나슈날 말이요? 네, 저는 거기라면 이젠 선생님 속마음도 알게 되었으니 아주 낯선 곳보다는 나을 테죠? 앙테르나슈날은 여자들한테 좋은 곳이 아니요. 라비크가 말했다. 그건 안 돼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같은 호텔에 있겠다니. 난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벌써 내게 무슨 책임이라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군. 그런 여자도 있긴 있었지. 그곳을 권할 순 없소 하고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쌀쌀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늘 북적여요. 피난민들 말이요. 미랑 호텔이 나아요. 그곳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여자가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자기 생각을 여자가 뻔히 들여다보는 것 같다. 그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잠시 부끄럽더라도 나중에 마음 편한 게 나았다. 맞아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라비크는 가방을 아래층으로 택시까지 운반하도록 일렀다. 미랑 호텔은 2, 3분 거리에 있었다. 그는 방 하나를 빌려 여자와 같이 올라갔다. 방은 3층으로 장미꽃 무늬 벽지로 장식되어 있었고 침대와 옷장 그리고 의자 2개가 딸린 탁자가 있었다. 마음에 들어요? 하고 그가 물었다. 네, 아주 좋은데요. 라비크는 두리번거리며 벽지를 살폈다. 의외로 괜찮았다. 어쨌건 밝기는 하군 하고 그가 말했다. 밝고 깨끗해. 맞아요. 가방이 운반되어 왔다. 자, 이제 됐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여자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얼굴은 무척 창백하고 부석부석했다. 잠을 좀 자도록 하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자도록 해볼게요. 그는 주머니에서 원통형 알루미늄 케이스를 끄집어내 알약 몇 알을 흔들어 꺼냈다. 이걸 먹으면 잘 수 있을 거요. 물 한잔 하고. 지금 먹을래요? 아니요. 나중에. 좋아요. 난 이제 갑니다. 2, 3일 후 다시 오겠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도록 해요. 여기 장의사 주소를 두고 가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하지만 그곳엔 안 가는 게 좋을 거요. 우선 자신을 먼저 챙겨요. 다시 올게요. 그러고 나서 라비크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당신 이름은? 마두. 조항 마두예요. 조항 마두. 좋아요. 기억할게요. 그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찾아오지도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허세를 부렸다. 적어두는 게 좋겠군 하고 그는 주머니에서 처방철을 끄집어냈다. 여기에다 직접 써주지 않겠어요? 그 편이 더 간단하니까. 그녀는 처방철을 받아 자기 이름을 썼다. 그는 그것을 들여다보고는 뜯어내어 외투 옆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빨리 자도록 해요 하고 그는 말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져 보일 거요. 멍청하고 낡아빠진 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요. 지금 당신한테 가장 필요한 건 잠과 얼마간의 시간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겨낼 수 있을 거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알약을 먹고 자도록 하시오. 네, 고마워요.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정말. 여자가 손을 내밀었다.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들어 있었다. 좋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 손은 이미 그 어떤 결심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라비크는 거리로 나섰다. 축축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들이마셨다. 자동차들, 인간들, 벌써부터 모퉁이에 서서 영업을 시작한 외국인 창녀 2서너, 비어홀, 선술집,
담배와 식욕 촉진제와 휘발유 냄새, 흔들거리며 신속하게 지나가는 생활. 그는 호텔 정면을 쳐다보았다. 몇몇 창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중 한 방에서 여자는 앉은 채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여자 이름을 적은 쪽지를 꺼내 찢어버렸다. 망각, 그 얼마나 멋진 말인가. 공포와 위안과 망령으로 가득 찬 말. 망각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어느 누가 충분히 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 마음을 찢어놓은 기억의 찌꺼기들, 살아가야 할 구실이 더 이상 없어졌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는 에투알 광장 쪽으로 걸어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메우고 있었다. 개선문 뒤에는 서치라이트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무명용사들의 묘지를 비추었다. 묘지 위로 거대한 청, 백, 홍 깃발 하나가 바람에 나부꼈다. 1918년 휴전 20주년 기념일이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드리워 있었다. 서치라이트 광선들은 갈기갈기 찢기고 흐릿하고 맥빠진 깃발의 그림자를 흘러가는 구름 위로 던졌다. 넝마가 깃발 하나가 서서히 어두워져가는 하늘 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다. 어디선가 군악대 연주 소리가 들려왔다. 가냘프고 허전하게. 가수는 한 사람도 없었다. 군중은 말없이 서 있었다. 휴전이라고요? 하고 라비 그 곁에서 어떤 부인이 말했다. 제 남편은 지난번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이번엔 아들 차례죠. 휴전이라고요. 무슨 일이 닥칠지 누가 알겠어요? 4. 침대 위 체온 기록표는 새 것이라 비어 있었다. 이름만 적혀 있었다. 류시엔 마르티네, 비트 쇼몽, 크라벨가. 여자아이는 잿빛 얼굴로 쿠션에 파묻혀 있었다. 어제 저녁 수술을 받았던 것이다. 라비크는 심장의 고동을 조심스럽게 점검했다. 그러고는 머리를 들며 말했다. 나아졌어. 수혈이 약간의 기적을 일으켰군. 내일까지만 견디면 살 수도 있을 거야. 좋았어. 하고 베브가 대꾸했다. 축하해.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맥박이 140이고 혈압은 80이었지. 카페인에다 코라민이라니. 정말 아슬아슬했어. 라비크는 어깨를 으쓱했다. 축하할 것도 없어. 지난번 여자애보다 일찍 왔던 것뿐이야. 발목에 황금고리를 차고 있던 여자애 말이야. 그게 다야. 그는 여자애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이번 주에만 벌써 두 번째야. 이런 식이라면 비트 쇼몽의 낙태 실패 환자를 위해 병원이라도 세워야겠군. 저번에도 그곳에서 오지 않았나? 베브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역시 크라벨가에서 왔지. 둘은 서로 아는 사이일지도 몰라. 같은 산파한테 갔던 거고. 이 여자애도 저번 여자애처럼 저녁에 왔으니까 자네를 호텔에서 붙들 수 있었던 게 다행이야. 그곳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라비크는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호텔에 살면 저녁엔 보통 집에 없는 법이야. 베브. 11월의 호텔 방은 그렇게 푸근한 데가 못 돼.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어쩌자고 호텔에서만 죽치고 있는 건가? 편하기도 하고 눈에도 잘 안 띄어.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생활을 원하는 거야? 그래. 그런 건 다른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작은 아파트를 빌린다든가 하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대꾸하고 라비크는 다시 여자애에게 몸을 구부렸다. 외제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안 그래? 베브가 물었다. 간호사는 눈을 들어 쳐다보았다. 라비크스는 결코 그렇게 안 하실걸요? 하고 그녀는 쌀쌀맞게 말했다. 닥터 라비크라고 불러 외제니. 하고 베브는 고쳐서 말했다. 이분은 독일에서 커다란 병원 외과 부장이 있었단 말이야.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야. 여기서는 하고 간호사는 말을 꺼내며 안경을 고쳤었다. 베브는 그 말을 얼른 가로막았다. 좋아, 그만두어. 우리 모두가 아는 일이야. 이 나라에서는 외국 학위를 인정하지 않아. 멍청한 짓이지. 그런데 이분이 아파트 같은 걸 빌리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라비크 씨는 패배한 사람이에요. 가정 같은 건 결코 꾸미지 않으실 거예요? 뭐라고? 베브는 당황해서 물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비크 씨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건 없어요. 그게 이유예요? 브라보. 라비크는 여자의 침대 머리맡에서 말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하고 베브는 외제니를 쏘아보았다. 저분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베브 박사님. 라비크는 몸을 일으켰다.
핵심을 찔렀어요. 외제니. 하지만 신성한 것이 깡그리 없어지고 나면 모든 게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다시 신성해져요. 지렁이 속에서도 맥박치면 이따금 지렁이를 빛의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한 점 생명의 불꽃을 존경하게 되는 거지요. 결코 비유가 아니요. 모욕은 그만두시죠. 선생님에겐 신앙이 없어요. 외제니는 하얀 가운의 가슴 부분을 획 쓸어내리며 말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제겐 신앙이 있어요. 라비크는 외투를 집어들었다. 신앙은 곧잘 광신이 되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처럼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거요. 그는 씩 웃었다. 관용은 회의의 딸이지요. 외제니. 당신은 그런 신앙심이 있으면서도 나에 대해 패배한 무신론자의 내가 당신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지 않소? 베브는 큰 소리로 웃었다. 한 방 먹었군 외제니. 대꾸 마라. 더 당할 테니. 여자로서의 명예를 좋아 하고 베브는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걸 소중히 간직해. 언제나 그게 최고야. 난 이제 나가야겠어. 사무실에 할 일이 아직 있어. 가세 라비크. 그럼 또 봐 외제니. 안녕히 가세요 베브 박사님. 또 봐요 외제니 간호사님.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외제니는 마지못해 그것도 베브가 그녀를 돌아다 보자 비로소 대답했다. 베브의 사무실엔 제정실의 기구들이 잔뜩 들어차 있었다. 부서지기 쉬운 흰색과 황금색 기구들이었다. 책상 뒤 벽엔 자기 집과 정원을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긴 벽을 따라 폭넓은 현대식 안락 의자가 놓여 있었다. 베브는 병원에서 자야 할 때는 거기서 잤다. 병원은 베브의 소유였다. 뭘 좀 마시겠나 라비크? 코냑 아니면 디보네? 아직 남아있다면 커피를 마시겠어? 있고 말고. 베브는 커피포트를 책상 위에 놓고 플러그를 꽂았다. 그러고는 라비크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다. 오늘 오후 나 대신 오시리스로 가주겠어? 물론이지. 힘들지 않겠어? 절대로 아니야. 할 일도 별로 없어. 잘 됐네. 그럼 내가 일부러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군. 정원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포시온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휴가 중이란 말이야. 말도 안 돼.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지금까지도 내가 여러 번 하지 않았나? 그래. 하지만 그래도란 말은 더 이상 없어. 내게는 말이야. 그래. 기가 막힌 일이지. 자네 같은 능력으로 여기서 정식으로 일하지 못하고 유령 의사로 숨어 있어야만 하니. 그만두게 베브. 캐캐묵은 이야기 아닌가? 독일에서 도망쳐 나온 의사는 다 그렇지 않은가? 그래도 그렇지. 가소로운 일이야. 자네가 뒤랑의 가장 힘든 수술을 해주고 그 작자가 대신 이름을 날리다니. 그 작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야 낫지. 베브는 웃었다. 나도 그런 소리 할 자격은 없지. 자네 내 일도 해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난 어쨌거나 산부인과 의사지 외과 의사는 아니잖아. 커피 포트가 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베브는 스위치를 끄고 선반에서 잔들을 가져와 커피를 따랐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돼. 하고 그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그 초라한 앙테르 나셔널 호텔에 죽치고 있는 거야? 보호와 근처에 새 아파트 같은 걸 왜 안 빌리는 거지? 가구 몇 개쯤 싸게 사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네도 자기 거라는 게 뭔지 실감할 거야. 그럴 테지? 하고 라비크는 대꾸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거라는 게 뭔지 실감할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런데 왜 안 해? 라비크는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쓰면서도 아주 진했다. 베브 하고 그가 말했다. 자넨 무사안일이라는 사고방식, 우리 시대의 질병에 대한 표본 그 자체야. 자넨 내가 여기서 불법으로 일해야 한다고 동정하면서도 같은 입으로 내가 왜 아파트를 얻지 않느냐고 묻고 있어. 그 둘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 라비크는 그것도 모르냐는 투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아파트를 얻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러자면 여권과 비자가 필요하지. 맞아. 그 점은 미처 생각 못했네. 그런데 호텔에서는? 거기서도 필요하지. 하지만 다행히도 파리에는 숙박계를 쓰라며 귀찮게 굴지는 않는 호텔이 몇 군데 있거든. 라비크는 자기 커피에 코냑을 한 모금 정도 따랐다. 그 중 하나가 앙테르나쇼날이야. 그래서 거기 사는 거야. 예주인이 어떤 식으로 둘러대는지 나는 몰라. 아마도 연줄이 괜찮은 모양이야. 경찰이 정말로 모르거나 아니면 뇌물을 먹이고 있는 거겠지. 어쨌거나 난 아무 방해도 안 받고 거기서 꽤나 오래 살고 있는 거네. 베브는 뒤로 몸을 기댔다. 라비크
하고 그가 말했다. 사정을 잘 몰랐어. 난 자네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괴로운 입장이군. 그래도 여긴 천국이야.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비교하면 말이네. 그럼 경찰은 그들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체포되면 한 몇 주 감옥살이 후에 국외 추방이지. 대개는 스위스로 가게 돼. 그리고 다시 체포되는 경우엔 6개월 징역이지. 뭐라고? 6개월이란 말이야. 라비크가 말했다. 베브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럴 수는 없어. 뭘 인정해. 나도 직접 당할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지. 직접 경험했다고? 자네도 그런 일을 한 번 당했다는 건가? 한 번이 아닐세, 3번이야. 그런 꼴을 당한 사람이 나 말고도 100여 명은 더 되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소위 인도주의란 걸 믿었지. 여권이 필요 없었던 스페인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이야. 내게 인도주의의 실제 내막을 다시 가르쳐 주었던 건 독일과 이탈리아 비행기들이었네. 나중에 프랑스로 되돌아왔을 때 물론 내막을 훤히 알게 되었던 거지. 베브는 벌떡 일어섰다. 맙소사, 그런 일이. 그는 날짜를 어림짐작해 보았다. 그럼 자네는 아무 죄도 없이 1년 이상 감옥살이를 했군?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 단 2달이야. 어째서? 재범의 경우에는 6개월이라면서? 라비크는 미소를 지었다. 직접 경험하고 나면 재범이란 있을 수 없어. 한 이름으로 추방되었다가 다른 이름으로 돌아올 뿐이야. 될 수 있는 한 국경의 다른 지점으로 말이야. 우린 그렇게 피신하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증명사라고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아보아야만 정체가 드러나는 걸세.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지. 라비크는 벌써 나의 3번째 이름이네. 이 이름을 달고 다닌 지도 2년이 되었어. 그동안엔 아무 일도 없었고 이 이름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모양이야. 날이 갈수록 더 마음에 들거든. 내 원래 이름은 이제 거의 잊고 말았어. 베브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 그 모든 게 자네가 나치가 아니란 것 때문이라 말인가? 물론 나치에겐 1등급 신분증들이 있지. 온갖 비자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참 멋진 세상에 살고 있군. 그런데도 정부는 수수방관이고 몇백만의 실직 상태니까 정부는 그 일을 우선 걱정해야 해. 게다가 어디 프랑스만 그런가?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야. 라비크는 일어섰다. 그럼 나중에 보세, 베브. 2시간 후에 다시 그 여자애를 보러 오겠네. 그리고 밤에 다시 한번. 베브는 문 앞까지 따라왔다. 그런데 라비크 하고 그가 말했다. 언제든 저녁 때 우리 집에 한번 와주게.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그러겠네. 라비크는 자기가 가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럼 나중에 베브. 잘 가게 라비크. 정말 와야 하네. 라비크는 가까운 곳의 술집으로 바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리를 내다볼 수 있는 창가에 앉았다. 그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좋았다. 파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 웨이터가 탁자를 닦아내고 주문을 기다렸다. 페르노 한 잔?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물을 가져올까요? 아니야, 잠깐. 라비크는 곰곰이 생각했다. 페르노는 놔두게. 무언가 씻어내고 싶었다. 입맛이 썼다. 그렇게 하자면 달콤한 아니스 주로는 약했다. 칼바도스로 주게 하고 그는 웨이터에게 말했다. 칼바도스 더블. 알겠습니다, 손님. 씻어내고 싶은 것은 베버의 초대였다. 거기에 동정의 흔적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누군가를 하루 저녁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친구를 초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초대라면 대개는 레스토랑에서 해치우고 만다. 그는 베브의 집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호의라는 걸 알아서나 참기 어려웠다. 모욕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지만 연민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법이다. 그는 사과주를 한 모금 마셨다. 무슨 이유로 자기가 앙테르 나셔널에 살고 있는가를 베브한테 미주알 고주알 설명했던가? 필요 없는 짓이었다. 베브는 알 만큼 알고 있었다. 그는 라비크가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럼에도 그가 라비크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그의 문제일 뿐이다. 그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자기 혼자서는 해내지 못하는 수술 환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와 간호사만 알 뿐이다. 그리고 그 간호사는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이다. 뒤랑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좀 더 격식을 차릴 뿐이다.
그 자는 수술을 할 때면 마취가 될 때까지 환자 곁에 달라붙어 있는다. 그런 다음 라비크가 나타나서 뒤랑이 넓고 능력이 없어 못하는 수술을 맡아서 한다. 그러고 나서 환자가 깨어날 때면 뒤랑은 수술자로서 자랑스럽게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이다. 라비크는 담요를 덮어씌운 환자를 볼 뿐이었다. 그가 환자에 대해 아는 것은 수술을 하기 위해 좁다랗게 드러낸 요오드를 칠해 갈색이 된 피부일 뿐이다. 그는 종종 누구를 수술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뒤랑은 진단 결과를 그에게 일러주고 그러면 그는 절개를 시작한다. 뒤랑은 자기가 받는 수술비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돈을 라비크에게 지불한다. 라비크는 아무런 불만도 없다. 수술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이다. 베브와는 좀 더 우정어린 조건으로 일을 한다. 베브는 그에게 수술비의 4분의 1을 준다. 한마디로 공정한 조건이었다. 라비크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 밖에 할 일이 뭐가 있던가? 남아있는 것도 별로 많지 않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게 뒤흔들리고 있는 세상에 곧 붕괴되고 말 것을 새삼스럽게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주어도 없었다. 에너지를 낭비하느니 물결에 몸을 맡겨 떠내려 가는 편이 나았다. 에너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아니었던가? 견뎌내는 게 전부였다. 어디서든 다시 하나의 목표가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말이다.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면 할수록 더욱 좋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테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기에 개미처럼 쉬지 않고 부르주아의 생활을 건설하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끝내 실패하고 마는 것을 수없이 보지 않았던가. 눈물겹기도 비장하기도 가소롭기도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결국은 사람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린다. 일단 일어난 눈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 그런 시도를 하다간 그 아래 휩쓸리기 마련이다. 차라리 때를 기다렸다 파묻힌 사람들을 파내주는 편이 나을 것이다. 장거리 행군을 하려면 짐이 가벼워야 한다. 도망쳐 다닐 때도 마찬가지다. 라비크는 시계를 보았다. 류시의 마르티네를 보러 갈 시간이다. 그러고 나서 오시리스로 가야 한다. 오시리스의 매춘부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공의가 정기적으로 진찰을 했지만 주인 마담은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았다. 마담은 자기 영업장에서 누군가가 병에 걸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베브와 계약을 맺고 매주 목요일마다 사적으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라비크는 이따금씩 그를 대신해 검진을 했던 것이다. 마담은 2층에 있는 방 하나를 검진실로 만들고 설비를 갖추었다. 벌써 1년 이상이나 그녀의 유곽에서 병에 걸린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커다란 자랑으로 여겼다. 그렇게 여자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만 고객 17명이 성병을 옮겨놓고 갔던 것이다. 감독을 맡은 롤랑드는 블렌디 한 병과 글라스를 라비크에게 가져왔다. 마르트가 걸린 것 같아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알았어. 자세히 검사해 볼게. 이미 어제부터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 애는 아니라고 펄쩍 뛰지만요. 하지만 그의 세탁물에서 알겠어, 롤랑드. 여자애들은 속옷만 걸친 채 차례대로 들어왔다. 그의 모두 라비크가 아는 여자들이었고 둘만 새로운 아이들이었다. 저는 보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가스코뉴 출신인 붉은 머리의 레오니가 말했다. 왜? 손님을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내내. 마담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요. 샴페인을 무더기로 팔아주었으니까요. 매일 저녁 7병씩 말이에요. 톨루즈에서 온 장사꾼 3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다 나를 가지려 했지만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저하고 같이 자면 집에 돌아가 다른 2사람이 떠들어댈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곤드레 만드레 술만 마시지 않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쓰러지고 나서 혼자 남겠다는 심보였죠. 레오니는 큰 소리로 웃었고 여유를 부리며 몸을 걸쩍거렸다. 결국엔 마지막까지 남았던 작자도 몸을 가누지 못했죠. 그랬구나. 하지만 검사는 하도록 하지. 좋을 대로 하세요. 담배 하나 주실래요, 선생님? 여기. 라비크는 분비물을 채취하여 착색했다. 그런 다음 유리판을 현미경 밑에 밀어 넣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아세요, 선생님? 레오니는 라비크의 안색을 살피며 말했다. 뭔데? 선생님은 이런 일을 하시면서도 여자하고 자고 싶은지 궁금해요. 나도 몰라. 넌 됐어. 다음은 누구 차례지? 마르트예요. 마르트는 낯빛이 창백하고 훌쭉한 금발 소녀였다.
보티첼리의 그림에 나오는 천사들 같은 얼굴이었지만 브론델 거리의 사투리를 썼다. 전 이상 없어요, 선생님. 좋아, 어디 볼까? 정말 아무데도 안 아프다니까요? 그럼 잘 된 거고. 롤랑드가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마르트를 쏘아보았다. 여자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불안한 눈길로 라비크를 쳐다보았다. 그는 여자애를 자세히 검진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라비크는 대꾸하지 않았다. 여자애는 계속 말을 늘어놓다가 말문이 막혔고 그러다가 다시 말을 꺼내곤 했다. 라비크는 분비물을 채취하여 검사를 했다. 넌 병에 걸렸어, 마르트. 하고 그가 말했다. 뭐라고요? 여자애는 펄쩍 뛰었다. 그럴 리 없어요. 정말이야. 여자애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돌연 분노를 터뜨렸다. 저주와 욕설의 홍수를 퍼부었다. 돼지 새끼, 빌어먹을 돼지 새끼.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뻔뻔한 상놈의 새끼. 대학생이라 그런 건 잘 안다고 했어요. 게다가 의과대학생이라고 연병할 놈. 왜 조심하지 않았어? 조심해야 했지요. 하지만 순식간이었어요. 게다가 그놈은 학생이라고. 라비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흔한 수작이었다. 임질에 걸렸다가 스스로 치료를 한 의과대 학생이란 말이지. 2주 후에 나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검사도 안 해보고. 얼마나 걸릴까요, 선생님? 6주. 라비크는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6주요? 버리도 못하고 6주간. 입원도 해야 된다 말인가? 병원에 가야 하나요? 두고 봐야지. 나중엔 집에서 치료할 수도 있을 거야. 너가 약속만 해준다면. 뭐든 약속할게요. 병원에만은 넣지 말아주세요. 일단은 입원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여자애는 굳은 눈길로 라비크를 쳐다보았다. 매춘부라면 누구나 병원을 무서워한다. 그것은 감독이 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리 어쩔 수가 없다. 집에 내버려두면 철석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면 돈을 벌기 위해 몰래 거리로 나가 남자를 물색하고 병을 옮기고 마는 것이다. 비용은 마담이 지불할 거야? 하고 라비크가 위로했다. 하지만 저는 어떡하죠? 저는 6주간이나 돈도 못 벌고 얼마 전에 할부로 은여의 목도리를 샀거든요. 할부금을 제때 못 내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여자애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리 와, 마르트. 하고 롤랑드가 말했다. 언니는 절 다시는 안 받아주실 거죠? 전 알아요. 마르트는 점점 더 큰 소리로 훌쩍거렸다. 나중에 다시는 안 받아줄 거죠?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전 거리로 나가야 해요. 이게 모두 그 뻔뻔한 개새끼 때문이야. 다시 받아줄게. 넌 일을 잘했어. 손님들이 너를 좋아하잖아. 정말이요? 마르트는 얼굴을 들어 쳐다보았다. 그럼 자, 이리로 와. 마르트는 롤랑드와 함께 나갔다. 라비크는 여자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마담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사람이니까. 여자애의 다음 무대는 아마도 브론델 거리의 싸구려 유곽일 것이다. 그 다음엔 길거리, 다음은 코카인, 병원, 꽃장사 혹은 담배파리. 어쩌다 운수가 좋으면 기둥수박을 만나게 될 것이고 놈은 여자애를 두들겨 패고 실컷 이용한 후 내쫓고 말 것이다. 호텔 앙테르나시오날의 식당은 지하에 있었다. 투숙객들은 그곳을 지하 묘지라고 불렀다. 낮 동안에는 안뜰로 난 두꺼운 우윳빛 창문 몇 개로부터 흐릿하게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겨울 동안에는 하루 종일 전등을 밝혀야 했다. 그 공간은 흡연실이었고 사무실이었으며 홀이기도 했고 회의실로도 쓰였으며 정명수 없는 피난민들의 은신처이기도 했다. 경찰의 불신 검문이라도 있을 때면 그곳을 나가서 안뜰 차고로 들어가 건너편 거리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라비크는 여주인이 종려나무 방이라고 부르는 지하 묘지 한쪽 구석에 세라자르 나이트클럽 문직인 보리스 모로소프와 함께 앉아 있었다. 보기에도 애처로운 한 그루 종려나무가 가냘픈 다리의 작은 탁자 위에서 마졸리카산 화분에 담긴 제 간신히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다. 모로소프는 15년째 파리에 살고 있었고 1차 대전 당시의 러시아 피난민이었다. 자기가 황제 근위대에 근무했다거나 귀족 집안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소수의 러시아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둘은 체스를 두었다. 지하 묘지는 텅 비어 있었다. 다만 한 테이블에서는 몇 사람이 둘러앉아 큰 소리로 떠들며 몇 분마다 건배를 했다. 모로소프는 화가 나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라비크, 저놈들 오늘 저녁엔 왜 저리 야단법석인가?
저 피난민들은 어째 잠도 안 자는 거야? 라비크가 웃었다. 저 피난민들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네. 이 호텔 파시스트 패거리들이야? 스페인 사람들인가? 자네도 거기에 있지 않았나? 그래. 하지만 난 반대편이었지. 더구나 의사 신분으로 말이야. 저자들은 파시스트 장식을 붙인 스페인 왕당파들이야. 그 패거리 잔당들이지. 다른 놈들은 벌써 돌아갔어. 제작자들은 아직도 망설이나 봐. 저놈들에겐 프랑크로도 아직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지. 무어인들이 스페인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도 저놈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니까. 모로소프는 체스의 말들을 세웠다. 그럼 저놈들은 게르니카 학살이라도 축하하고 있는 모양일세? 그렇지 않으면 이탈리아와 독일 기관총이 광부와 농부들의 거둔 승리를 축하하는 건지도 모르고 난 제작자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놈들은 몇 해 전부터 여기 살았어. 자네는 여기서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못 본 거지? 자네는 여기서 식사를 하나? 아니. 모로소프는 씩 웃었다. 좋아 하고 그가 말했다. 내가 묻지도 자네가 대답하지도 않는 편이 낫겠어. 보나마나 기분 나쁜 말이 나올 테니까. 나야 저놈들이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좀 조용하게 있기나 했으면 좋겠네. 자, 기분 좋게 조를 하나 먼저 내줄 테니 받아보게. 라비크는 그것과 맞서고 있던 조를 뒤로 물렸다. 그들은 초반전을 빠르게 진행했다. 그러고 나서 모로소프는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 알레힌 변칙수가 보이는군. 스페인 사람들 중 하나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양미간이 바싹 붙은 사내였다. 그는 탁자 곁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모로소프는 못마땅한 듯 그를 쳐다보았다. 스페인 친구는 꼿꼿한 자세가 아니었다. 신사분들 하고 그는 공손하게 말했다. 고메스 대령님께서 두 분께 술을 한잔 대접하겠다고 청하십니다. 하지만 선생 하고 모로소프도 공손하게 대꾸했다. 지금 우리는 파리 17구 체스 선수권 대회를 열고 있는 중이요. 대령님의 초대에 정중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만 갈 수는 없어요. 스페인 친구는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았다. 마치 필립 2세의 궁정에 있기라도 하듯 예의 범죄를 다하여 라비크에게로 몸을 돌렸다. 선생께서는 얼마 전에 고메스 대령님께 우정을 베푸셨지요? 그래서 대령님께서는 출발에 앞서 선생께 술을 한잔 대접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 파트너가 하고 라비크 역시 공손하게 대답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오늘 시합을 마쳐야 합니다. 고메스 대령님께 감사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유감 천만입니다만. 스페인 친구는 머리를 한번 숙이고는 돌아갔다. 모로소프는 빙그레 웃었다. 처음 몇 해 동안 러시아 놈들이 그랬던 것하고 똑같아. 마치 구명대에 매달리기라도 하듯 자기들의 직함과 예법에 매달린다 말이야. 자네는 저 호텐토트한테, 호텐토트는 남아프리카의 혼혈 종족인데 여기서는 미개인을 가리킵니다. 자네는 저 호텐토트한테 무슨 놈의 우정을 베푸셨나? 설사제를 처방해 준 적이 있지. 라틴 족속은 소화를 잘 시키는 걸 아주 높이 치거든. 그런 일이 있었군 하고 모로소프는 눈을 끔찍였다. 민주주의에 낡아빠진 약점이야. 파시스트 의사였다면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자에게 비소를 처먹였을걸? 스페인 친구가 다시 왔다. 저는 나바로 중위입니다 하고 그는 잔뜩 취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주 정중하게 말했다. 저는 고메스 대령님의 부관입니다. 대령님은 오늘 밤 파리를 떠나십니다. 프랑코 총통의 영광스러운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령님은 스페인의 자유와 스페인의 군대를 위해 선생께 한 잔 권하시는 겁니다. 나바로 중위님 하고 라비크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나는 스페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압니다. 선생께서는 독일 분이시죠? 나바로는 음흉한 미소를 슬쩍 지었다. 고메스 대령님이 청하시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독일과 스페인은 우방이니까요. 라비크는 모로소프를 쳐다보았다. 꽤나 난처한 상황이었다. 모로소프의 입 언저리가 부르르 떨렸다. 나바로 중위 하고 그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난 라비크 박사와 이 한판을 끝내야 하오. 결과를 오늘 밤 뉴욕과 콜카타에 전보로 알려야 하기 때문이요. 선생 하고 나바로는 쌀쌀맞게 대꾸했다. 우리는 선생이 거절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러시아는 스페인의 적국이니까요.
원래는 라비크 박사 한 분만 초대를 했지만 선생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초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로소프는 자기가 딴 장기말을 거의 넓적하고 커다란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라비크를 쳐다보았다. 어때? 이런 원숭이 노름이 지긋지긋하지 않나? 그래 하고 라비크는 돌아다 보았다. 이 봐요 젊은 친구. 당신이 그냥 돌아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소. 당신은 소비에트의 적인 모로소프 대령을 모독하고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오.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장기판 위로 몸을 숙였다. 나바로는 어쩔 줄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버렸다. 저놈은 취한 데다가 농담도 몰라. 라틴 족속이 되게 그렇지? 하고 라비크는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담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은가? 내가 방금 자네를 대령으로 승진시켜 주었네. 자네는 내가 알기로 가여운 중령이야? 하지만 자네가 저 고메스 대령과 같은 계급이 아닌 걸 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지? 수다 그만 떨게 이 친구야. 저 작자 때문에 알레임 변칙수가 엉망이 되어버렸어. 이 비숍은 죽은 것 같군? 모로소프는 얼굴을 들었다. 저런 또 다른 녀석이 오는데 다른 부관이야. 지르긴 놈들이네. 고메스 대령이 몸소 오시는군 그래? 라비크는 느긋하게 허리를 뒤로 쭉 펴었다. 자, 이제부터는 대령과 대령의 대결이군. 단판에 끝낼 거야 이 친구야. 대령은 나바로보다 더욱 공손했다. 그는 우선 모로소프에게 부관의 잘못을 사과했다. 모로소프는 사과를 받아들였다. 고메스는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었으니 화해의 뜻으로 프랑크를 위해 건배하자고 아주 극진하게 초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비크가 거절했다. 어떻게 동맹국인 독일인으로서 대령은 어리둥절해했다. 고메스 대령, 점점 더 신경질이 나기 시작한 라비크가 말했다.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나 건배하세요. 나는 장기나 두겠습니다. 대령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럼 당신이라도 이쯤에서 그만둡시다 하고 모로스프가 말문을 막았다. 괜히 다투기만 할 테니? 고메스는 점점 더 당황했다. 하지만 백러시아 출신이고 자르의 장교인 당신이 반대편에서 우리 무지랭이요. 고루한 촌놈이란 말이요. 생각이 다르다고 남의 대가리를 공격하진 않아요. 고메스는 그제야 사태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몸이 굳었다. 알겠소 하고 그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유약한 자들, 민주주의적인 이봐. 모로소프는 험악하게 내뱉었다. 꺼지라고. 너희들 같은 작자는 벌써 없어져야 했어. 스페인으로 가서 전쟁이나 하라고. 거기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너희들 대신에 전쟁하고 있자는가? 썩 꺼져. 그는 벌떡 일어섰다. 고메스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모로소프를 노려보았다. 그러고는 획 돌아서서 자기들 탁자로 되돌아갔다. 모로소프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크게 숨을 내쉬고는 배를 눌러 웨이트리스를 불렀다. 칼바도스 더블로 2잔 클라리스. 클라리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갔다. 브라보 군인 정신 하고 라비크는 큰 소리로 웃었다. 골통은 단순하고 이런저런 이름만 밝히는 녀석들이 술만 들어가면 일을 어렵게 만든다니까. 맞아. 저기 벌써 다른 놈이 또 오는군. 줄지어 오시네. 이번엔 어떤 놈일까? 프랑코가 직접 오시나? 나바로였다. 그는 탁자 앞 2걸음 떨어진 곳에 멈추어 서서 모로소프에게 말을 걸었다. 고메스 대령님은 유감스럽게도 당신에게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파리를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령님의 임무는 막중해서 경찰과 얽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라비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고메스 대령님은 당신에게 진찰료를 아직 지불하지 못했답니다. 하고 그는 꼬깃꼬깃 접은 5프랑 지폐를 탁자 위로 내던지고 돌아서려 했다. 잠깐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마침 클라리스가 쟁반을 들고 와 곁에 서 있었다. 모로소프는 칼바도스 잔을 집어들고 잠시 들여다보다 고개를 가로젓고는 잔을 도로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쟁반에 놓인 물잔들 중 하나를 집어들어 나바로의 얼굴에 물을 촥 끼얹었다. 정신 번쩍 들게 해주는 거야?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돈은 그렇게 내던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앞으로 명심하라고. 그럼 꺼져. 나이사나 처먹은 멍청이. 나바로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선 채로 얼굴을 닦았다. 다른 스페인 사람들이 다가왔다. 4명이었다. 모로소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스페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다. 라비크는 앉은 채로 고메스를 쳐다보았다.
가스로운 짓은 그만들 두시지 하고 그가 말했다. 니놈들은 모두 취했어. 어림도 없어. 다음 몇 분이면 니놈들은 뼈가 부러져 나동그라질걸. 니놈들이 안 취했더라도 어림없어. 그는 일어서더니 나바로의 양쪽 팔꿈치를 날쌔게 잡아 번쩍 쳐들었고 한 바퀴 빙 돌린 후 고메스 바로 곁에다 내려놓았다. 고메스는 옆으로 물러나야 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란 말이야. 언제 신경 써달라고 그랬나? 그는 탁자에서 오프랑 지폐를 집어 쟁반 위에 놓았다. 가져, 클라리스. 이분들이 너에게 주시는 거다. 이분들한테 받는 건 처음인데요? 하고 클라리스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고메스가 스페인 말로 무언가를 짓거렸다. 그러자 5사람은 획 돌아서서 자기들 탁자로 돌아갔다. 젠장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놈들을 마구 두들겨주고 싶었는데 자네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 자넨 불법 체류자잖아. 자넨 그렇게 못해 분통 터진 적이 없나? 저놈들은 아니야. 박살내고 싶은 놈들은 따로 있어. 구석의 탁자로부터 한두 마디 스페인 말이 들려왔다. 5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만세를 3번 외쳤다. 잔들을 요란하게 내려놓고는 행진하듯 걸어나갔다. 하마터면 이 좋은 칼바도스를 놈의 얼굴에 끼얹을 뻔했어. 모로소프는 잔을 들더니 단숨에 들이켰다. 저런 놈들이 지금 유럽에서 설치고 있는 거야. 우리도 옛날엔 저렇게 멍청했을까? 그랬겠지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그들은 1시간쯤 체스를 두었다. 모로소프가 얼굴을 들었다. 샤를이 오는군 하고 그가 말했다. 자네한테 볼 일이 있는 모양이야? 라비크는 얼굴을 들었다. 수의실 사환이 다가왔다. 손에 작은 꾸러미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걸 선생님께 드리라고 하던데요? 하고 그가 라비크에게 말했다. 나한테? 라비크는 꾸러미를 살펴보았다. 자그마한 꾸러미는 흰색 비단 종이로 싸서 노끈으로 묶은 것이었다.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런 소포를 받을 데가 없어. 잘못 배달된 걸 거야? 누가 가져왔던가? 여자 한 분이, 숙녀분이요. 사환은 더듬거렸다. 여자라고? 숙녀라고? 하고 모로소프가 물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어중간한데요. 모로소프는 싱긋 웃었다. 제법 똑똑한데? 이름이 안 적혔어. 나한테 주라고 그러던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선생님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분을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나? 아니요. 하고 사환이 불쑥 말했다. 하지만 요전날 밤에 그분은 선생님하고 함께 왔었어요. 때론 숙녀들과 올 수도 있는 거야, 샤를. 하고 라비크는 말했다. 넌 호텔 직원의 제일 가는 덕목이 비밀 음수라는 걸 알아야 해. 입을 촐랑대는 건 상류사회 건달이나 할 짓이야. 구름이를 풀어보게 라비크. 하고 모로소프는 재촉했다. 자네가 받을 게 아니라도 말이야. 가엾은 인생살이 우린 그보다 더 나쁜 짓도 얼마든지 해오지 않았나? 라비크는 웃으며 꾸러미를 풀었다. 둘둘 만종이를 벗기니 자그마한 물건이 나왔다. 그 여자의 방에서 보았던 목재 성모상이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마들렌? 마드?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와 비슷한 이름이었다. 그는 비단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종이 쪽지도 들어있지 않았다. 됐어. 하고 그는 사환에게 말했다. 됐어. 내게 온 거야. 그는 성모상을 탁자 위에 놓았다. 체스의 말들 사이에 있으니 유달리 낯설어 보였다. 러시아 여잔가? 하고 모로소프가 물었다.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 라비크는 성모상에 묻어있던 붉은 립스틱이 지워진 것을 알아차렸다. 이걸 어떡하지? 아무데나 놓아두게. 많은 것들은 제자리가 있는 법이야. 세상은 모든 것들을 위해 자리를 충분히 마련해 두었네. 사람을 위한 자리만 없을 뿐이지. 그 남자는 벌써 묻혔을 테지? 그 여자의 남자 말인가? 그럴 테지. 그 후 여자를 다시 들여다 봤었나? 아니, 이상하군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늘 그렇게 생각해 놓고는 그 사람이 막상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쳐다보지도 않으니 말이야. 난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보리스. 나는 그보다 더 지독한 것을 보아오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어째서 지금이 그 여자에게 더 힘든 때라고 생각하나? 지금 그 여자는 정말로 혼자니까. 지금까지는 그 사내가 같이 있었네. 죽었을 때도 말이야. 그는 이 땅 위에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땅 아래에 있지 않은가. 가버렸어.
이제 더 이상 여기 없는 거야. 여기 이것은 하고 모로소프는 성모상을 가리켰다.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구원의 호소일세. 나는 그 여자와 잤어 하고 라비크는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로 말이야. 잊어버리고 싶어. 말도 안 돼. 애정 없는 관계라면 그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알던 어떤 여자는 남자하고 자는 게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쉽다고 말하더군. 모로소프는 머리를 수그렸다. 그는 넓적한 대머리가 빛을 반사했다. 한마디 할까? 라비크.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우린 남에게 친절해야 하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여러 차례 범죄라는 걸 저지르게 마련이니까 말이야. 적어도 나는 그럴 것 같다. 자네도 역시 마찬가지일걸? 그래. 모로소프는 종려나무가 비실비실 자라있는 화분 테두리에 손을 얹었다. 종려나무는 가볍게 흔들렸다. 산다는 건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 걸세. 우리 모두는 서로를 잡아먹고 있는 거지. 이따끔씩 번쩍이는 선의의 불꽃, 이걸 내다버려서는 안 돼. 삶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야? 그렇군. 내일 그 여자를 보러 가겠네. 좋아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내 말이 그 말이었어. 이제 그만 짓거리지. 자, 이제 누가 백을 가질 차례인가?